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임 시즌 8 매주 수요일 대전 충청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네, 대전에 높으신 분들이 이 왼수 같은 방송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별 욕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네, 웬스데이 대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웬스데이 대전은 매주 수요일, 네, 이번 주 우유상 팀이 함께합니다. 우유상 팀의 수계, 네, 김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주당 임효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효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은 다 나오는데 김상기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아름다운 참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특색 없는 김상기입니다. 네, 저희가 임효인 기자님하고 같이 런던 출장에 다녀왔었습니다. 무사히 다녀올 거라고 예상들 하셨죠? 예, 잘 다녀오실 걸로. 네. 네, 임효인 기자님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한 느낌인데. 아니, 두 분 약간 통과제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 많았습니다. 임효인 기자님 부상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귀에서 피가 이동 때마다 그 잔소리를 얼마나 하시는지 진짜 귀에서 잔소리예요, 조언이에요? 아니, 본인은 조언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저도 조언인 건 아는데 이제 그게 다 조언으로는 들리지는 않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럼 잔소리예요. 예, 들리는 사람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잘 견디셨고요. 네,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방송 끝나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즌 8의 그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마지막 주제로 우리 김상기 팀장님은 의리 이런 걸 얘기를 해보신다고 했고, 네. 임현 기자님은 산내 골룡골 우리 런던 출장 다녀온 거 관련한 이야기를 좀 주신다고 했고, 네. 우리 김우찬 변호사님께서는 10대 집단 폭행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한 그 소년법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우효상이니까 누구부터 할래요? 김상희 팀장부터 얘기해 보시죠. 네. 그럴게요. 예. 네, 의리. 김보성 씨가 다녀갔나요? 아니, 그런 의리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11월 5일입니다. 그 대전 시티즌하고 하나금융그룹이랑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대전 시티즌이 이제 하나금융그룹에 이제 팔려요. 그렇죠. 매각이라고 봐야 되죠. 수단이 팔리는 거죠. 허태경 시장은 매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투자라고 하고 있죠. 아니, 허태경 시장이 대사람 나와가지고 법적으로 보면 매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뭐예요, 변호사님? 법적으로 보면 매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매각이에요, 기업 투자 이치입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시장님이 법적으로는 매각이죠. 매각이든 투자 유치든 어쨌든 이제 선수 운영권 그리고 그 코치나 감독 운영권도 이제 하나금융그룹이 가져가는 거죠. 인사권 같이 해갖고. 인사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구단이 경기장이나 이런 시설을 소유한 건 아니잖아요.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단 자체는 하나의 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장 이런 인프라들도 하나의 재산인 거고, 네. 그게 구단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빌려 쓰는 거죠. 구단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유치라고 말은 하지만은 경기장 시설을 파는 게 아니라 구단을 파는 거니까 매각이 맞는 거죠.
매각이라고 저도 보이고요. 왜 자꾸 다들 왜 보인다 이런 어정쩡한 얘기를. 아니 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법적으로 매각을 볼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매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데 마지막 방송인데 좀.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데 매각으로 자꾸 제가 봐도 매각인데. 잠깐 그럼 법적으로 판단 받아봅시다. 변호사님 네. 구단 파는 거 맞죠? 그거는 이제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요. 더군다나 주식회사입니다. 아니 뭐 이게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라고 저도 마지막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와. 아무튼 네 예, 매각으로 그런데 보여지는. 그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년에 이제 그러면 하나금융그룹이 이제 그룹을 그러니까 구단을 이제 운영을 할 텐데 감독설이 나왔어요. 황선홍 감독. 예. 그러면 현재 대전 시티즌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시죠? 이흥실 감독이 있습니다. 예. 이 감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2년이 남았는데. 그리고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은 주인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의리가 없다는 게 대전 시장이 만약에 본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그 사무국 운영 직원들은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감독이라는 자리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요? 예. 파리 목숨보다 못해요? 잘리는 거면 일도 아니죠. 근데 지난 7월에 지난 7월에 그 부임한 이흥실 감독이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아 있으면 구단을 넘길 때 매각을 할 때 그 얘기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데리고 왔습니까? 고용을 승계해라. 그렇죠. 근데 그건 권고 사항 정도는 권고도 없어요. 될지언정 강제 사항으로 보기에는 조금 뭐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단을 인수할 때 아니 그거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은 강제할 네. 수 없지는 않나요? 그렇죠. 권고를 하고 협의 사항인 거지.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선수단이나 그리고 코치진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그 대전 시티즌을 매각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고용은 전혀 보장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언론에서 비매너 대전시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위약금 같은 건 없대요 계약할 때? 감독 중간에 해지되거나 계약 해지되거나 그러면은 그건 따져봐야 위책 사유가 구단에 있는 거니까.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그런 걸 같아요. 따져봐야죠. 네, 근데 안 따져봤어요? 그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걸 따져보고 얘기해야지.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 아직 왜냐하면 감독이 뭐 잘렸거나 교체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대전 시티즌 경기가 이제 막 끝났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마지막 경기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설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도 이흥실 감독한테는 부담이고 언짢음인 거죠. 좀 마음이 좋을 리는 없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단 대전 시티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아는 것입니다에서도 얘기를 했고 KBS 5시간 대세남에서도 얘기를 했고 아임이 먼저 나왔네. 아 여기 아임이니까요. 뭐냐면 그 대전시 체육회 소속 육상 선수들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연습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한밭종업 운동장에 신설 야구장이 건립이 되면 그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한밭종업 운동장을 새로 짓는다.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러면 그 선수들 연습할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레탄 깔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새로. 네, 그것도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때도 운동 못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전 최고와 충남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 훈련장을 유치하겠다고. 그럼 대전시가 중간에 나서서 그런 거는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육상 선수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전시는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바도 운동장이라는 곳이 육상 선수만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상이라는 운동 자체가 모든 운동 스포츠의 근본이거든요. 달리기가 없으면은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대책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대전시는 대전시의 입장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시티즌의 이흥실 감독도 그렇고 또는 선수들도 이제 다 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금융그룹은 최고의 그 축구팀으로 만들겠다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항상 어디든 뭐 갈 땐 최고라고 얘기는 그러면 하죠. 이제 선수를 좋은 선수들 데리고 오면 아무래도 실력이 떨어진 선수는 나갈 수밖에 없는 맹혹한 이 그게 구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저는 이제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전 시티즌의 경기력이 지금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예. 2부 리그에서도 좋은 편이 아닌 9위에 거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 그럼 예. 주전 선수들의 대폭적인 그런 교체가 필요할 텐데 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선수들을 수혈할 만한 그런 자금력이 하나금융그룹에 있는지 과연 한두 명 영입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 구단의 네. 철학을 팜을 육성해가지고 선수들을 키워내는데 일단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FA들을 많이 영입해가지고 그 단기간에 성적을 내는데 초점을 둘 것이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자인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거든요. 아니, 그건 이제 하나금융그룹에서 할 문제인 근데 과연 그걸 할 것이고요. 것인가? 모르죠. 그러니까 항선홍 감독 설이 나왔기 때문에 항선홍 감독의 그러니까 보통 얘기가 80억 이상은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전시가 80억씩 1년에 썼다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는 대전시가 장담할 수 썼던, 없다고 봅니다. 대전시가 썼던 80억은 충분한 돈이 아니라 충분히 투자를 못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액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금융그룹이 얼마나 투자할지 맞습니다. 좀, 예. 의구심이 들긴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산을 사용할지는 미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무한대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있는 대전 시티즌 선수단 코치진하고 협의조차 없이 이 매각을 진행했다는 거는 대전시 나중에 그러니까 이 선수나 코치진들이 나중에 대전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선수와 코치진은 대전 시민이 아닌가요? 대전 시민이잖아요. 그 이응실 감독이 지난 7월에 부임했는데 그 얼마 남지도 그러니까 얼마 감독 생활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평가가 필요한 거고 못하고 잘한 걸 떠나서 지금 와서 나가달라. 그리고 감독 설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나가달라는 얘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네네. 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근데 그런데 이제 축구 팀에 있어서 뭐 국대 팀이든 어떤 프로 팀이든 그 팀 성적이 너무 부진할 경우에 감독을 교체를 뭐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네. 그리고 하나가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선수진을 많이 바꾸게 될 경우에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감독으로 교체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네. 감독은 저는 일반적인 고용 승계나 이런 의리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그 김상기 팀장이 지적하시는 생각이 거는 저는, 무조건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추진이 됨에 있어서 어떤 보완책이나 대안책이나 하자의 양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걸 네. 지적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음. 그 지금 대전 시티 매각에 대한 내용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고정수 감독이 퇴임했을 때 감독 대행이라는 체제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단 말이죠. 뭐 사장도 새로 선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래서 바뀔 언론인 겁니다. 출신의 사장이 많은 투자를 유치해갖고 명문 구단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매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적으로.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좀 오히려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구단을 매각하면은 그 구단의 값어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얼마에 하나 금융그룹에 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전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구단을 넘기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여지껏 투자됐던 비용도 있고 대전 시민 공모주들도 그러니까 그 얼마에 팔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세금이 시민 열세 많이 들어갔던 건데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근데 그 부분이 대전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매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한 건데 시민 구단을 뭐 전환이 아니에요. 아니 매각이라는 이거는. 말을 못 쓴 이유는 아니요 100억에 팔았다고 하는 금융계여서 거는 못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업계다 보니까 이게 매각 살 수 있냐 없냐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은행은 죽었다 깨나도 축구팀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금융그룹인 거예요. 지주회사인 거거든요. 이거를 프로팀을 운영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이제 상급단체 그런 거를 이제 논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매각이라는 말을 못 쓴 것 같고요. 아니, 결국은 이제 다 하기로 한 거 네, 아니에요. 네. 매각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을 팔려면은 파는 값을 매겨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값도 저울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매각 금액이 과연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공개를 한 다음에 그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임 기자님. 아니 대전시가 저는 지금 김상희 팀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하나금융그룹은 그러면은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유권해서를 불구하고 받았어요. 지금 매입이고 매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는 대전시가 시민구단을 민간 기업에
팔아 넘긴다, 판다라는 거를 그 자체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어가지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금액이나 매입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있어요. 언론은 그런 거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업무 협약 맺었다고 절차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작인 대전 거죠. 본계약이 남아 시티즌은 있습니다. 아니요. 네. 대전 시티즌 주식회사입니다. 주주들이 있어요. 이 주주들이 인정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시민주가 그렇게 전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대전시 체육회가 한 40%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가 60%인데 음. 그건 모를 일이죠. 그거는 누가 그러니까 주주총회 열렸을 때 이건 동의한다 안 한다. 지금은 동의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우리는 못 판다. 이렇게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에 조심스러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설득이라든지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하는 지금 근데 여론- 현실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대전 시티즌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금융그룹 외에 네. 과연 일반 사기업에서는 매력적인 일종의 매물로 볼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에서도 하나금융도 매력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보지 좋은 않는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게요.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은 일단은 매물로 올려놓고 그 의사가 있는 기업들하고 타진하는 게 순서인데 이건 그러니까 제값에 매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라는 뉘앙스가 더 많이 풍기는 것 같거든요. 결국 대전시에서는 대전 시티즌을 관리하거나 육성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나 뭐 능력이 없는 네. 지금 상황인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네. 과정은 좀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연고로 한다는 것도 업무 협약이 있긴 합니다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의 연고팀이 축구팀이 스포츠 토토라고 여자 축구팀이 있었어요. 그 팀도 다른 연고지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잘 안 하면 대전 시티즌이 영영 대전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계약을 할 때 그거를 전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으로 받아들일 기업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예외 조항이 당연히 네. 있을 테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아니,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염려스럽고 같습니다. 네. 우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네, 두 번째는 우리 임현 기자 준비하신 거. 네. 산내 골룡골 런던 출장 다 같이 다녀오셨는데 네. 저는 닥치고 있을게요. 얘기하시죠. 네. 화장실 몇 번 갔어요, 좀. 네. 네. 그 지난달 26일부터 31일에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정진호 PD님이랑 그 영국인 데이비드 밀러 박사랑 이제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 자세한 기사는 중도일보 기사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수요일부터 나가는 거죠? 네. 우리 방송 기준 오늘부터? 네, 그렇습니다. 음. 그 이 방송이 몇 시에 업로드가 되나요? 오전 중에 업로드는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날 이미 이제 화요일 전날부터는 저녁 때? 온라인에서는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네이버나 다음에서 산내 골룡골 중도일보 임효인 치면은 검색이 되겠네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뭐 기사를 보시는 게 가장 어떤 요약되고 콤팩트하게 내용을 보실 수는 있는데 몇 회로 연재하실 거예요? 지금 5회 5번에 걸쳐서 연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에피소드?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저 혼자 얘기해야 되나요? 하세요. 같이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네. 화장실. 아니 화장실 간 거예요. 런던. 아니 근데 이게요. 런던은 아니 이게 진짜 네. 다들 갔다 오시면은 공감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같이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어딜 네. 가든 지하철마다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정말 수도권에 없는 역이 뭐 몇 개 꼽힐 정도인데 런던은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쓰겠다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게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지금 이메인 기자의 산내 골령과가 전혀 무관한 런던 화장실. 지금 또 화장실 얘기를 먼저 꺼내셨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계속 제가 화장실 자주 간다고 몇 번 갔냐고 뭐 이메인이 없으면 화장실 갔겠거니 생각하겠다고 계속 저를 그거 같다고 놀리시는데 너무 서러웠고요. 예. 네. 근데 아니,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데이빗 밀러 박사님도 그러셨고요. 런던에서 만난 강혁 작가님도 그러셨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하젤 전환해보죠. 반성합니다. 네, 하젤 반성합니다. 전환해보죠. 예. 올해 이제 기사에도 내용이 있는데 제일 큰 성과로 저는 이제 셰필드 대학교에 가서 저희가 그 영국 산내에 있어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을 최초로 보도한 외신 기자가 있는데 이제 PD님이 제작했던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앨런 위닝턴이라고 이제 그분이 남겼던 기록이 정말 많았고 65박스입니다. 네. 서류 상자로 65박스 그러니까 정도 되는데 컵라면 작은 컵라면 그 상자 비스무리한 과자 정도 상자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과자 상자보다는 크고요. 초코파이 상자보다 조금 큽니다. 아니, 네. 좀 그거보다 많이 과자가 크죠. 들어가 있는 초코파이보다는 상자예요. 많이 크죠. 아 그럼 골련권과 연관돼 있는 문건도 확인을 거기서 일단 그럼요. 일부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 65박스인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다 못 네. 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한 30개 정도를 우선 열람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한 6개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래도 시간이 꽉 찼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어로 돼 있어도 힘든데 영어로 돼 있고 막 또 손으로 수기를 쓴 것이라 판독이 좀 필요한 것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제가 누굽니까? 임 기자님 보셨죠? 설득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촬영 허가를 받았어요. 외부에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 막 찍어 내려가던 중에 골련코 관련한 종이를 하나 봤어요. 메모를. 예. 물론 더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저희가 이제 촬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죠, 임 기자님? 오늘 같이 판독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도일보 기사로도 보실 수 있는데 방송은 이제 그 이유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산내 민간인 학살이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게 1950년 6월 28일이에요. 이거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저희가 그 1950년 6월 이전에도 산내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라는 그 기록을 이번 방문에서 확인을 했고요. 왜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대전형무소에 있는 좌익계열 좌익계열의 죄수들을 끌고 와서 같은 양상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 학살을 했다는 건데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950년 6월 25일 이 전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전이 6월 25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네. 뭐, 네, 김상희 팀장님의 주장이고요. 네, 저는 일단 아는 것이 미다의 그 제작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아니, 드립니다. 이제 근데 그 전에도 어떤 대립은 분명히 있었던 교전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좌우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연맹이나 여순 사건에 있었던 그 좌익 어떤 이제 민간인들이 네, 그런 일이 있었죠. 학살이 됐던 일이. 그런데 6.25 이전에도 산내 골룸골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은 거였죠.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나름 이제 1949년 8월 중순에 42명이었던가요? 네. 42명이 학살되었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또 뭐였죠? 50년 4월이었죠. 네, 50년 4월에 2명의 이제 민간인이 학살이 됐다. 그런데 그거를 증언한 사람의 그 신원이 거기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이요? 아니요. 그걸 증언한 사람. 그러니까 쓰셨군요. 이거 취재로.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앨런이 이제 노트에 수기로 써놓은 거를 근데 이게 필기체여서 알아보기 힘든데 같이 와, 그럼 뭐 연구 알아낸 가치가 거.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본 것도 그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앨런 위닝턴이라는 기자가 남긴 기록이 모두 산내 골륜골에 대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여러 개 중에 일부분일 텐데 우리 지역뿐 아니라 그 6.25 한국 전쟁을 그 관찰하고 바라보고 연구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한국사를 바꿀 수 있는 자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랬던 게 아직 그 내용은 다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목록에서 세균전 관련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네. 6.25 세균전은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원래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되어 왔던 거죠. 회자는 되었지만은 구체적인 기록이라든지 취재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2015년에 공개된 미국
미국의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그 세균전을 전술을 썼다. 뭐 근데 이제 소련군은 뭐 아니다. 이런 이게 이제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소련군이 있어요. 썼다고요? 아니 그거를 소련군이랑 중국군은 아니다. 미군이 그 대상을 그렇게 세균전을 했다라는데 아니다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다는 거죠. 미군이 세균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임의 의견과 다름을. 아니. 근데 이제 미군이 세균전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랑 우리가 소련은 아니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했다 안 했다 정확하게 명확히 지금 드러나 있고 조사된 게 없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그 아직 검증해 보고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리스트에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실질적으로는 한국 전쟁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남침했다. 우리는 쭉쭉 밀리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쭉쭉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교전하다 휴전했다. 이거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 교육받은 내용이지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시적인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그 당시에 열람실에서 저희가 다 얼굴이 이렇게 상기돼가지고 상기됐어요? 다들 진짜 김상기됐어요. 약간 얼굴 벌개져가지고 이렇게 막 자료 하나씩 넘기면서 다 사진 찍으면서 와 뭐야 이제 거기에 이제 앨런 위닝턴 기자의 아드님 큰아드님이 계셔서 같이 오셨는데 조 위닝턴이라는 근데 계속 어메이징 계속 다들 이제 방금 영어 아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들 그걸 보고 나왔는데 이제 열람 끝나고 딱 나오는데 다들 이렇게 막 몸은 지치는데 되게 흥분돼 있었죠. 그런 상태였던 그 경험이 지금 예상하셨어요? 그 정PD님 가시기 전에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예상은 하시긴 했을 텐데. 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그 런던 대학교에서 상영회를 할 때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할 때 거기 한국학 연구소장님 하시는 그 칼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셰필드에 갔다 왔는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 그분들 되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찍어온 거 몇 개를 보여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안경 벗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우리 같이 이거 연구해 볼래.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누고 왔었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김우찬 변호사께서 잘 다녀오라고 도와주신 덕분에. 아닙니다. 네. 또 하실 얘기 있어요, 임 기자님? 기사는 몇 차례 나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5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중도일보에서 5차례 기사를 내보낸 이후에 제가 찍어온 촬영본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제작해서 올려드릴 계획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 기자님한테 먼저 보도하실 수 있는 그런 제가 양보를 감사합니다. 네,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제가 그 조 위닝턴, 그러니까 앨런 위닝턴 기자의 아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셰필드에서 런던 돌아오는 기차 플랫폼 위에서 우리 이제 이제 시작이다. 스타팅 포인트에 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또 심각하게 동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록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연구해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얘기할 때. 눈빛이 막 그래?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기돼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그 이간술 선생님이 그 권력고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기념사업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울산에. 그래서 거기도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분들의 힘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는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영국 방문한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핑크 플로이드를 초청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염원을 좀 전달해서 마음이 모아져서 꼭 공연이 성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PD님. 네, 데이빗 길모어가 현재 그리스에 지금 체류 중이어가지고 저희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만났어요. 근데 그래서 대신에 갔다 오셨어야죠. 돈이 없어서요. 얼마나 짠 네트워였는데. 그런데 그 에스터 여사가 그 데이빗 길모어가 핑크 플로이드의 그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입니다. 이분이 하고 같이 이제 저희 70년 만에 나디 다큐멘터리를 보셨대요. 보시고 굉장히 큰 감흥을 느끼셨고 그래서 11월 말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때 직접 저희가 이제 전달한 그 각종 서한과 제안서 그리고 사람들의 열망을 담은 영상 그리고 또 플러스로 이명희 기자가 특별히 준비한 BTS 친필 사인이 있는 CD까지 전달하면서 직접 에스터 여사가 이제 데이빗 길모어 그러니까 사위입니다 이분한테 그 사위에게 좀 설득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희망적으로 하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죠.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모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는 김우찬 변호사께서 준비하신 내용이에요. 그 대전에서 그 10대들 집단 폭행 사건이 뭐 여러 차례 있었었죠. 뭐 대덕서 관할 사건도 있었고 또 유성서 관할 사건도 있었고 요즘 10대 무섭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그게 비단 뭐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그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까지 올라온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미성년자들의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이 계속 개정 내지는 폐지 논란이 좀 일어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년법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소년법이라고 하면은 일반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아니면 촉탁소년 뭐 이런 친구들이 네네. 성인에 비해서 책임을 좀 덜 지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런 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소년법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처벌이 아니라요. 이제 좀 교화라고 하긴 좀 표현이 딱딱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좀 돕도록 하는데 초점이 일단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년범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자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소년법의 이념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약하고 그렇다고 또 충분한 어떤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해야 할 뭐 필요성들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잘못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엄벌에 처해서 그만한 책임을 지도록 하느냐 이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보호하고 훈육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소년법 논란이 될 때마다 이제 무조건 뭐 세게 처벌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특히 좀 논란이 있어요. 뭐 사형제가 있으면 강력범죄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김상기 팀장님은 처벌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게 나아요?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세게 처벌한다는 그 자체가 세게 처벌은 자, 이유는 됐고요. 네. 이명 기자님 어떠세요? 저도 보듬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범죄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어서 약간 이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얘네가 자, 이유는 됐고요. 저도 좀 얘기하죠. 더 많이 했는데 나중에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소년 사건을 이제 국선 보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선 보존? 그러니까 국선 보조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국선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국가의 조력을 받는 그런 제도이고 이 소년범들에 대해서 소년 보호 사건에서 그러니까 국가에 지정해 주는 보조인을 조력해 주는 것. 그 국선 보조인에는 저 같은 변호사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또 활동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국선 보조인으로 제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여러 차례 보는데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범죄가.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처우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어떤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뭐 잠깐 봐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서류상으로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직접 또 만나봐도 직접 보면 아이들 그냥 아이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접견을 하면서 직접 볼 때의 느낌 그리고 법정에서 이 아이들을 보는 느낌 그리고 서류에서 보는 느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년보호 처분이 떨어졌을 때 그 뒤에 보이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각양각색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이게 단순히 이제 이게 편견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제일 아쉬운 점은 사실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력을 예를 들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이 아들이 나아지면 좋겠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충분한 조력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제가 2015년에 이제 경찰청이랑 이제 사건 기자를 할 당시였는데 그때 대전 가정법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이제 남녀 분리해서 애들 이제 뭐 지리산 몇 박 며칠 걷기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제가 그 중에 2박 3일을 아이들이랑 같이 걷는 거를 갔었는데 이제 남자 아이들 고등학생 2명이랑 이제 청소년 전문가 2명이랑 해서 저 이제 껴가지고 걷고 하는데 그냥 진짜 동생 같고 되게 그냥 저는 이제 저도 크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 하니까 동생이고 얘네가 뭐 나쁜 아이들이거나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뭐 판사가 오고 뭐 누가 오고 막 이러면 애들이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가식적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야갔어요, 진짜. 근데 다 근데 저는 그 모습도 얘네가 이제 알면서도 그냥 얘네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고. 사람은 다 누구나 아이들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너무 보이니까 더 귀여웠고. 이명 기자님도 막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막 평소랑 다르게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다 올리시잖아요. 그리고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 아이들이 결과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돼서 아이들이 다시 사회에 돌아갔어요. 이제 뭐 보호처분 처분을 받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돌아가서 저한테 연락도 하고 대전에 와서도 밥도 먹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우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돌아갈 곳이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돌다가 저한테까지도 왔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을 제가 케어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얘를 온전히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너무 잘해주는 것도 이 아이한테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있었어요.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항상 그 강력 범죄들 관련된 거, 막 집단 폭행이라든가 좀 자극적인 범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 논의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비율은 크진 않거든요. 자극적인 거니까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지만 거의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과거와 지금의 뭐 소년 강력범들의 비율이 높아졌냐? 꼭 그것은 아니고. 이게 보도가 그렇게 될 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정보 유통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 늘어나거나 이런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 오히려 뭐 과거에 했던 그 잘못들이 오히려 비슷하게 반복되는 양상들이 오히려 많지 이게 새롭게 막 엄청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사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부각시키거나 자꾸 중점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소년법 폐지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뭐 교화도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제 어떤 보호 처분을 받은 이후에 그런 재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이제 가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개정안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그래요. 촉탁소년이 아니고 촉법소년이라고 그래서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의 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인데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촉법소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처벌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우리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를 낮추자. 뭐 이런 논의까지도 있고 나라별로 굉장히 달라요.
심한 데는 형사 미성년자가 만 7세 미만으로 규정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인 네. 어떤 저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상당수는 만 14세 미만을 보통 기준으로 많이들 합니다. 뭐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 만 10세인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덩치의 크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성숙하냐 아니냐 그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보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법을 개정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 처분이 실효성 있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훨씬 큰 문제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소년보호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충분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받는 보호 처분 중에 하나가 보호 관찰이에요. 보호 관찰관이 이제 그때그때 전화를 하거나 하면서 중간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일부 통계에서 보니까 보호 관찰관 1인당 담당하는 소년들이 130명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가.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 그냥 전화해보는 수준밖에 하기만 안 하는 되겠네요. 거네요. 힘들죠. 이게 아무래도 관리가 이루어지기가. 독일 같은 경우가 7명에서 10명 사이라고 하거든요. 통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미국이나 이런 경우들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어떤 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를 당한 학생 혹은 그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왜 피해를 당한 애가 저기서 무슨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있느냐라는 그 속상함 같은 걸 토로하고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막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도 분명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금 제가 이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흉악한 범죄들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아 이거 진짜 근데 예, 편집 잘 해드릴게요. 이게 어지간한 막 진짜 무슨 영화보다 훨씬 심각한 것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고베 연속 아동 살상 사건이라는 게 97년도에 있었는데요. 14살짜리 중학생이 이제 11세 아동을 막 이제 뭐 죽이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거보다 뭐 더 그렇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좀 그런데 그 피해자 입에다가 무슨 범행 성명서 같은 거를 끼워놓기도 하고 이게 도저히 그 나이 때 아이가 하리라고는 볼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제 남자애를 유괴해서 또 살인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굉장히 엽기적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일본에서도 동일한 소년법 이제 그 처벌 강화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처벌을 강화를 했는데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는 또 그런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엄벌에 처한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실효성 있는 보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재정이나 혹은 뭐 인력 투입 같은 거를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임 시즌 8 웬스데이 2 대전 2019년 11월 셋째 주 우리가 알아야 될 대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이 이제 시즌 8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대장정? 3개월의 대장정을 또 걸어왔는데. 근데 매번 이제 시즌의 마지막 방송이 되면 벌써 시즌이 끝났어요라고. 금방 갔죠, 3개월이 네, 또. 되게 또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열심히 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아이고, 알긴 알았어요. 네, 갑자기 왜? 제가 근데 오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제가 오늘 말고 제 시간에 온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래도 잘 일찍 오셨잖아요. 유종의 미를 네. 예, 유종의 미 이명희 기자였습니다. 네. 네. 김상희 팀장. 저는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매주 나오니까. 그래서 본인 분량이 많아서. 힘들었군요. 잊고 있었어요. 이제 어쨌든 아는 것입니다를 듣고 그 고위 공직자분들이 벌벌 뜨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시간 많아요. 시즌 그 9에서 더 세게 해보면 되죠 뭐. 준비가. 네, 그럼 기다리세요. 벌벌 뜨시게. 저는 이제 시즌 마지막 방송에서 그 런던 다녀
오셨던 이 쾌거를 듣게 돼서 너무나 좋았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겁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게 되고 다음 시즌에는 좀 더 가열찬 모습으로 가열찬 의지와 함께 네. 열심히 할 수 있는 예, 그런 또 아임이 됐으면 기회가 하는 바람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시즌 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한 주간의 키워드 뉴스를 정리한 주간 키워드 뉴스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